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중근 의사의 그 법정 투쟁을 다루게 될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의 장석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중근 의거 하면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거의 그 목표라는 것은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국제재판에 나가면은 일제의 한국 침략을 세계에 폭로하고 그래서 동양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의거 이후에 그 사망하기까지 한 5개월간의 법정 투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연고가 없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의거 현장이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단 재판을 받은 다음 그리고 이제 국제 재판에 넘겨지면은 그 일제의 한국 침략이라는 것을 밝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가 그 의거를 당하자마자 러시아 측을 압박을 해가지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 리순으로 안중근 의사를 강제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무렵에 의거가 일어났던 하얼빈이라는 곳은 당시 러시아의 조차 지역이었습니다. 군사 관할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 관할 구역이었고 또 그 엄격히 얘기하면은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안중근 의사는 그 무렵에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하얼빈 일본 총영사가 이토가 오는데 러시아 그 군사관리 책임자들은 그 환송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일본 총영사는 아니 지금 이토 같은 국빈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 검문 검색을 하느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환영을 해주면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그 검문 검색을 피하면서 의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그 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였다 보니까는 그 이토가 저격을 받고 거기서 쓰러지고 난 뒤에 그 러시아 측은 자기들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총영사가 앞서 그런 그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서로 문제들이 얽혀 있으면서 러시아 측도 일제의 압박에 그냥 순순히 안중근 의사를 일제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당초 의거 이후에 그 계획은 좌절됐지만 그 5개월 동안 리순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벌였던 그 법정 투쟁 그 속에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안중근 의사는 그런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상이라든지 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그런 사실들 그리고 또 훗날에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동양평화론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 이후에 일본 측의 그 압박과 그런 회유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어떻게 투쟁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그 검찰관조차도 동양의 의사라고 표명했듯이 정말 그 법정 투쟁에서 한국 독립의 그 철학 그리고 그것이 나가는 동양 평화의 기초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쨌든 1909년 10월 26일 의거 직후에 러시아 그 재판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간단하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당일 저녁에 일본 그 총영사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부터 신문을 시작해 가지고 이후에 이제 리순으로 옮겨져서 11회에 걸친 그 신문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 측의 당시 입장으로는 안중근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일본 당시 그 외무상이었던 그 고무라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놓고 나머지 법정 절차는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의 경우 당시 국제 정세로 놓고 본다면은 국제법상으로 정치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 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그 재판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 흉악범, 그 살인을 한 그 무례한 이런 걸로 몰려야 몰고 가야 사형이 된다는 건데 안중근 의사는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처리가 일제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안중근 의사는 1심, 2심, 3심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무라라고 하는 일본 외무상이 하는 말이 안중근을 절대 일본 본토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순에 가는 거는 리순에 1심, 2심 그 재판소가 있었고 또 그 2심이 있는 곳에는 감옥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안중근이 그 항소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심에서 끝나게끔 이런 다 계획된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을 들은 게 그때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이 동양평화론을 쓸 수 있는 시간 정도만 더 주면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만압의 당시 고등법원장이 그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고서 그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쓰고 있는데 불과 쓴 지 열흘 만에 일방적으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그 일부 쓴 것만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은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평화론의 실상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에서도 이 법정 투쟁의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법정 투쟁의 경과와 그 논리 과정을 보면은 일본 측에서 처음에 말하기를 의거 결행 후 도망갈 생각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일제 그 검사관의 말에 그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올바른 의의를 행했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 나는 오히려 국제재판에 올라가면은 이토 히로부미의 그 죄상을 밝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한국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안중근 의사는 그 일제 침략의 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아주 일관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시작된 신문조사는 약 2개월 조금 넘게 10차례에 걸쳐서 그 미조부치 당시 검찰관과 치열한 논쟁을 통하면서 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안중근의 법정 투쟁은 대략 3가지의 그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제의 그 통감 정치와 하얼빈 의거의 성격을 둘러싸고 검찰관과 벌인 이념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파견한 구라찌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과 통감부에서 파견한 사카이 경씨의 한국 독립운동 조직의 색출, 그러니까 안중근 의거를 놓고 뒤에서 후원한 세력이 누구였는가, 또는 어떤 그 기반성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만압의 그 재판장의 그야말로 결론은 낮은 상태에서 형식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그 전체의 진행에 맞서서 안중근 의사는 한국 독립운동과 그 동양평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미조부치를 대표한 일본 검찰관의 그 안중근의 그 죄에 대한 논리는 대략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점령이 되면은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그 전쟁을 일으켰고,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한국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공법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통감 정치가 조선을 보호 독립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진보를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과 문명 개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가 한일협약이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문명화하고 있는, 그리고 또 미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한국의 문명 개화를 가능케 한 이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독립시킨 공로, 또 초다 통감으로 부임해서 국시에 부합한 정책을 핀 공로, 또 한국의 독립 안녕과 황실의 번영을 보장한 공로, 또 한국 황태자가 일본의 그 우대로 문명의 학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시정 개선에 정력을 집중했다는 등의 그 이등의 그 어떤 공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중근의 의거는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천주교 교리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공판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내용들이 뭐 반복되거나 또는 그것이 강조되거나 하는 거 있지만은 대략 6가지 정도의 그걸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일본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일제의 러일 전쟁의 침략적인 성격과 함께 을사늑약, 한국 황제 폐위 등 일제의 침략 정책으로 한국인이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한국 병합의 야심을 열강이 자시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병탄하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이 무렵에 극히 비밀로 붙여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토가 만주 하얼빈에 오기 직전인 1909년 7월 일본 내각에 의해서 합병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감 정치는 동양평화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뭐 위생이라든지 교통시설 또 학교 설립 등을 내세워 한국의 진보를 돕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일본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위해 진력한 것이 아니다. 명치 초년에 일본도 동일하게 문명하지도 진보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한국의 진보를 위해서 일본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일본 군대가 황제를 협박하면서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조약의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들면서 일사늑약은 형제 동지 간에 있어 한편이 다른 한편을 먹이로 삼은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를 오해하고 있다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나는 이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토의 잘못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재상 15개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를 좀 간략히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황실을 침탈한 죄, 뭐 민왕후를 시해하거나 한국 황제를 폐위했던 잘못, 5조약과 7조약의 강제 체결, 그리고 군대 해산 등 이것이 다 이토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을사늑약도 불법 조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일본을 각성시키고 침략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인으로서 살인의 죄를 물으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더 큰 죄이며 이는 결코 교리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일제의 한국 침략이야말로 인도주의에 반한 행동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조부치 검찰관과 치열한 논쟁을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이론적 승리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침략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고 이토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를 단순히 극대화하면서 했던 그것을 안중근 의사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뭐 옆에 참고 자료나 무슨 다른 뭐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일본의 침략 논리를 정정당당하게 극복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월 20일쯤 이제 안중근 의사가 리순에 와서 그 한 50일이 지난 그때에 그 미조부치 검찰관이 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설명해 왔으나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정말 숙고하면 좋을 것이다 라면서 안중근을 설복시키는데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에 의해 생각이 형성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에 확고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관은 신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점에 주목해 이토의 그 저격은 살인행위이며 이는 종교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안중근을 도덕적으로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검찰관의 태도가 돌변하여 안중근에게 이제는 압제도 주고 또 혹은 억설, 능욕, 모멸까지도 했습니다. 이토 저격은 개인적 원한에서 저지른 살인행위라는 살인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즉 이토를 살해한 천박무지한 흉악한 테러범이자 암살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관은 이럴 때 안중근의 죄를 첫째,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인명을 빼앗은 암살이다라는, 그리고 둘째, 암살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라는 점. 셋째, 안중근이 사람을 함부로 살해한 것은 무지편염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를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포악한 자를 응징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다. 성서에도 사람을 죽이면 죄악이라 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이토에 대한 나 일개의 원한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의 저격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반인도적 살인행위가 아니라 민족이 위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동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감행한 정의로운 행위였던 것이다 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중근에 대한 그 재판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사형으로 집행이 나고 결국에는 살인범으로 그 몰고 가야 되는, 이런서 안중근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일제 검찰이 내세웠던 살인론에 대해서 안중근은 의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토의 저격을 독립전쟁과 연결시키면서 하얼빈 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토 사살은 말하자면 독립특공작전의 일환이었을 뿐 결코 개인의 살해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안중근의 재판은 응당히 만국공법과 국제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옳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검찰 과정을 쭉 우리가 그 주제별로 살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본인들의 개인적인 평가는 달랐습니다. 미조부치 검찰관은 안중근을 동양의 의사라 호칭했고, 그 구라찌 정무국장도 안중근의 행동이
살이 사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명백하다라고 당시 이 사건을 주관했던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기록도 나옵니다. 또 만합의 그 재판관 역시 판결문에서 안중근이 이또를 살해한 행위가 사분 개인적인 그런 그 분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안중근을 형사살인범으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그 자기 모순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또의 정책을 오해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법원 측의 제의를 안중근은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서 안중근은 그야말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아니 사형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고 물을 정도로 여유롭게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안중근은 응당 정치범으로 그 대우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 살인범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궁색하게 꾸며낸 논리였습니다. 안중근은 이또 히로부미의 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일제 침략의 화근이 결국에는 만주를 비롯하여 동양으로 확대될 것을 분명하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받는 그 와중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진남포에 와 계셨는데 안중근이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제목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냥 그 항소도 하지 말고 깨끗이 죽어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편지는 안중근 의거에 못지않게 그 후대 안중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 그 공판투쟁과 그 속에서 안중근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 무렵에 이또 히로부미가 왜 만주를 갔는가? 그것도 잘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 일본은 제국주의를 팽창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경영해야 되는데 이 식민지 지배에 그 제한된 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904년에 데프트 가스라 미락에 의해서 필리핀을 남쪽으로는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그 미락을 맺어서 일본의 남침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은 1904년 무렵에 대만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얻은 거죠. 대만과 한국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라는 것은 천상, 만주, 또 연해주,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그 북쪽 몽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의 그러니까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침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는 만주가 진짜 무주공산과 같은 곳이었는데 러일 전쟁이 이루어지던 그 상황에서 그것이 러일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일단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1906년, 7년, 8년 이 즈음에 그 미국과 영국이 만주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어제의 적이었지만 그 하나의 편이, 왜냐하면 그 만주를 놓고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것을 영국과 미국이 또 지배하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 이 러일 양국이 영국과 미국의 침략을 이제 제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09년에 이제 그 이토가 그 하얼빈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계의 원로이자 대륙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국빈 자격으로 하얼빈을 찾은 것은 그 이상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섬나라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지배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데, 식민지로 할 수 있는 땅이 밑에 남쪽으로는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쪽은 인도 차이나 쪽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는 영국, 프랑스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집중을 하는 게 만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의 침략을 차단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하고 만주를 남북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그 하얼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그 하얼빈에 도착하자마자 그 한국의 의병장 안중근에게 그 처단을 당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만주 침략이라는 것은 한 10년 이상, 20년을 늦추는 거죠.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공해서 32년에 만주국을 세울 때까지 안중근의 이토 처단은 한국의 독립, 그리고 나아가 동양 평화를 위해 거행한 의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평화를 위한 안중근의 사상과 이념은 오래전부터 구성됐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해방명 이래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계몽운동과 의병투쟁과 같은 끊임없이 그 저항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아쉽지만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쓰겠다고 했을 그 시간에 그때가 3월 10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하니까 불과 열흘 정도밖에 동양평화론을 쓰지를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안중근은 사형을 집행당하면서 동양평화론은 앞부분에 조금만 쓰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은 앞서 보듯이 법정투쟁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과 대강을 살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구상한 동양평화론의 골간이라는 것은 당시 서양 침략을 맞이해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일치단결해서 동양의 평화를 지키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태국, 미얀마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약소민족이 됐던 그 강자가 됐던 침략 전쟁을 억제한다는 데 평화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 무렵에 그 이토도 뭐 극동 평화의 창시자다, 뭐 주창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강자들이 내세우는 그 평화와 약자들이 내세우는 평화는 다른 거였습니다. 강자들은 뭐냐면은 그 1909년 10월 22일, 그러니까 그 이토가 대련에서
그 일본의 공관장들을 모아놓고 저녁 시간에 만주의 치안과 동양 극동평화론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장이 뭐냐면은 극동 지역이 평화를 이루려면은 만주 지역의 치안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는 그 만주가 치안이 어지러워서 그 극동 지역에 평화가 오질 않으니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면 극동의 평화가 온다고 하는 그 얘기인즉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일본이 내세웠던 당시의 평화,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침략 전쟁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 주된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입니다. 근데 이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서는 뭐냐면은 서양 동양평화론이라고 해서 서양 세력 그 자체를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 세계관을 통해서도 확인될 뿐더러 또 동양평화론에서도 일본이 침략자인데 침략을 벌이고 동양평화에 동참하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동양평화론의 그 논리에는 전쟁의 분쟁과 원인을 제거하자는데 그 기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세계주의와도 그 모순되지 않는,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국제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높은 수준에서 동양평화의 방도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또를 처단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구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이 독립과 동양평화를 보존하는 논리에는 일본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안중근 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정 투쟁에서의 그 자기의 아주 정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또 동양평화론을 통해서도 확고한 그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상을 진동시키는 대의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거 당시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중근 의거를 숭앙하기보다는 흉행으로 치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한 흉한 동양평화의 파괴자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물론 이런 걸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 죽음에 대해서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그 이토의 죽음에 대해 추모하는 그 물결이 황실이나 대한제국 정부가 앞장서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의 은인, 동양평화의 선도자, 그 수호자로 추앙하는 그 사태가 연출됐고, 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전국의 각 학교, 상점, 시장, 연회장 등에 휴업 명령을 내려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장충단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에는 황실, 정부, 민간 등 1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서, 여기에는 학생들의 5,000명도 이제 동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의 물결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토 히로부미의 뭐 송독비를 건립한다든지 국민사죄단을 구성하는 등 망국적 망령이 여기저기서 자행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일본을 배척해서 임진왜란, 을사늑약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독립과 개명 진보는 일본의 힘에 의한다는 것을 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 일반들의 그 세평은 역사적 평가와는 너무나 극단의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호도된 채 망언이 세상을 뒤덮고 있던 것이 의거 당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제가를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외롭게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훗날 안중근의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다 순국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안중근의 높은 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깊이를 더해가고 더욱 찬연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은인, 동양평화의 수호자로 떠받들였던 이토 히로부미의 역사적 망상과 허상은 일제의 패망, 제국주의 청산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안중근 의사가 치렀던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에 그 필요한 정당성이라든지 또 이토를 그 처단하던 정신적 이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동양평화론에 있었고 동양평화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제가 그 추구했던 안중근 의사의 그 불법 재판은 불법 재판이지만은 그 와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그 주장했던 그런 그 이토 처단의 정당성이라든지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동양평화의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제가 그렇게 당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미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러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정말 단 한 권의 책도 없이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쳤던 안중근 의사의 그런 높은 정신과 기백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